안녕하세요. 저는 반찬 가게를 10년째 운영 중인 평범한 40대 여성 정미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15년간 믿었던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남편은 중소기업 회사원이었는데 성실하긴 했지만 능력은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아서 결혼 초부터 제가 경제적으로 더 많이 기여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더 벌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죠.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셨어요. 처음엔 순박하고 정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올라오시면 된장이랑 고추장 싸들고 오시고 손주 없냐고 걱정해 주시곤 했거든요. 명절 때 내려가면 일도 많이 시키셨지만 그래도 시골 어른들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괜찮은 분이다. 근데 그 괜찮은 분이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순박해 보이던 얼굴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 1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남편이요? 더 말하기 싫습니다. 15년이 한순간에 허무해지더군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던 시간이 다 거짓말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일주일만 신세지겠다며 우리 집에 왔다 갔을 때까지만 해도 전 그냥 효도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른이 아프시다는데 모른 척 할 순 없잖아요.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좀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돈 없는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지금이야 친정도 잘 정리돼서 남들만큼은 살지만 옛날에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길거리에 나앉을 뻔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장에 취직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결혼 전에 직장 다니면서 8년간 모은 돈으로 저는 제 첫 집을 구입했습니다. 빌라였고 은행 대출도 조금 받긴 했지만 오로지 제 힘만으로 마련한 집이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남들 꾸밀 때 꼭 참고 맛있는 거 먹을 돈까지 아꼈어요. 월급의 대부분은 저축했고 점심도 싸들고 다니며 친구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정말 지독하게 돈을 모았죠. 지금 그 생활을 해보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요. 그래도 집 등기부등본 받던 날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결혼하면서 이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남편은 전세금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었어요. 남편은 당시 사회초년생이었고 시댁도 저희 친정처럼 기댈 만한 구석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남자랑 왜 결혼했냐고 묻는다면 외로웠다는 게 답이 될 것 같네요. 지금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였지만 그때는 저도 어렸고 너무 힘들게 너무 악착같이 살아와서 주변에 다 떠나고 가족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때 남편이 제 곁에 붙어서 다정하게 대해줬던 그 모습에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요. 사람의 품이, 사람의 온기가 너무나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랑하니까 다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둘이 열심히 살면 되지.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깨진 건 결혼 5년 차였을 때 생긴 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차린 반찬 가게가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였어요. 공장을 그만두고 제 가게를 차린 후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 가서 직접 재료 고르고 밤 늦게까지 반찬 만들고 그렇게 몇 년을 버텼더니 드디어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나고 매출도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은 명절이라 시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제 가게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전 기분 좋게 가게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대단하다 이런 말씀 해주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 여기가 제 가게예요. 작지만 단골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냉장고도 열어보시고 반찬통도 들여다보시고 계산대 쪽도 살펴보시더군요.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관심 있으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 이 가게 네 명의로 되어 있니? 네, 제가 퇴직금이랑 모아뒀던 돈으로 차린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어지더군요. 마치 뭔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우리 아들 명의로 해놓지 그래? 여자 명의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니? 사람들 상대할 때도 얕보일 때도 있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제 돈으로 제가 차린 가게라서 제 이름으로 했어요. 남편은 직장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한심하다는 듯이요. 여자가 돈 벌면 남편 무시하게 돼 있어. 조심해라. 내가 세상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여자가 돈 줄 쥐면 집안 망해. 그런 사람 여러 봤어. 저는 어이가 없고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만약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다면 어른이고 뭐고 황소처럼 들이받고 싸움이라도 하는 건데 시어른이잖아요. 그것도 시어머니. 대들 수는 없어서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쓸모없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속으로는 저런 생각을 하시나 싶었지만요. 솔직히 제가 돈 안 벌었으면 남편이랑 저 이렇게 좋은 집에서 대출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겠어요?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 제가 뻔히 아는데. 그래도 웃으며 잘 넘겼어요. 근데 그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TV 소리와 물소리가 방해해서 그런지 두 사람의 대화 소리는 제법 컸어요. 예, 저 가게 네 명의로 바꾸는 게 좋겠다. 집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게 전부 다 마누라한테 다 뺏기면 어떡해? 아이 엄마 그건 좀... 아이 좀은 뭐가 좀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마누라한테 휘둘려? 남자가 재산 하나 없으면 바깥에서 무시받아. 알아들어? 아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아이 쉽고 어렵고가 어딨어. 부부 사이에 내 거 네 거가 어딨냐고. 네 마누라가 생각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명의를 바꿔주든 공동명의로 하든 했을 거다.
근데 저렇게 아무 말 없이 입 꾹 닫고 있는 것 좀 봐. 꿍꿍이가 있어, 꿍꿍이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릇을 놓고 조용해지니 말소리가 잦아들더군요. 저는 갑자기 치미는 화를 다스리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시어머니를 막아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요. 여보, 엄마가 그러는데 가게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떨까? 뭐라고? 아니, 부부니까 공동 명의로 해도 되잖아. 엄마가 아까 가게에서 말씀하셨다면서. 내 명의로 돌리라고. 나도 뻔뻔하게 다 가져갈 생각은 없어. 근데 우리 같이 살면서 만든 가게인데 나도 공동 명의로 하면 좋잖아. 저는 기가 막혔어요. 평소에 가게 일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공동 명의라뇨. 새벽에 일어나서 장 보는 것도 안 도와주고 밤에 정리하는 것도 안 도와주면서요. 게다가 남편은 결혼 초기에는 제가 반찬 가게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기까지 했었거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할 때 자기가 도와준 적이라도 있어? 아니, 당신이 뭘 한 게 있어서 공동명의야? 아이, 그래도 부부잖아. 부부면 뭐, 부부라도 직장은 따로 가지는 사람 많아. 게다가 내가 가게 낼 때 당신이 우리 가게에 돈 한 푼이라도 준 적 있어? 나더러 다 알아서 하라며. 망할 때 귀찮다고. 안 그랬어?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단 1원도 안 냈으니까요. 창업할 때 1원도, 재료 살 때 1원도, 월세 낼 때 1원도 안 냈어요. 게다가 곧 망할 거라며 자기 이름 올리기도 싫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얼굴이 시뻘개져 있더군요. 분을 참지 못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돈이 뭐가 중요해? 네가 우리 아들 없었으면 편하게 일하면서 돈 벌 수 있었겠어? 너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어머니, 가게 열 때도 제 퇴직금 고스란히 넣어서 만든 가게예요. 남편은 여태껏 도와준 적도 없었고요. 가게에 들인 수고도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무슨 공동명의예요? 돈 내고 안 내고가 뭐가 중요해? 남편이 바깥에서 일하니까 네가 장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뭘 해줬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장 봐주기로 했어요. 밤에 집안 청소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당신이 말해봐. 당신 나 도와준 적은 있어? 아, 일 도와준 건 하나 있긴 하지. 당신 옷은 혼자서 빨고 달고 다 하잖아. 내 세탁물은 밀리든 말든 상관도 안 하면서. 뭐 그것도 도움이면 도움이지. 결국 저도 열받아서 남편의 행동을 고스란히 고자질하듯 다 이야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내가 이런 며느리 볼 줄 알았으면 결혼 반대했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네가 번 돈이 다 누구 덕인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가서 서류를 가지고 나왔어요. 가게 창업할 때 모아뒀던 서류들이요. 혹시 몰라서 다 보관해뒀거든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 가게 창업자금 3천 중에 2천만 원은 제 퇴직금이에요. 1천만 원은 친정엄마가 준 돈이고요. 여기 통장 내역 있죠?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눈이 왔다 갔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 가게 월세, 재료비, 인건비 다 제가 내요. 남편 월급은 남편 용돈 제외하고는 생활비로도 부족해서 제가 매달 보태고 있고요. 그래도 너흰 부부야. 한 몸이나 다름없다고. 부부 사이에 도대체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네 거 내 거가 없으면 제 이름으로 해도 상관없죠. 왜 굳이 남편 이름이어야 하죠? 서류를 탁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가게 명의 공동 명의로 바꾸고 싶으면 남편이 초기 창업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저한테 주고
앞으로 운영비 월 500만 원 중에 절반씩 내주면 생각해 볼게요. 되겠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될 리가 없잖아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남편 통장 사정 제가 뻔히 아는데. 남편이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알았어, 그 얘긴 없던 걸로 하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습니다. 눈에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짐 싸시면서 절 한 번도 안 쳐다보시더군요. 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너 혼자 잘난 줄 알지? 두고 봐라. 그 도끼 어린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았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원한이 서린 눈빛이었거든요. 이가 갈린다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아니, 그 눈빛을 왜 저한테 보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보내야 할 눈이었을 텐데 완전 주객이 전두됐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어른이 화가 나셔서 그러시나 보다 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제가 참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 뒤로 저한테 묘하게 차가워졌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안아주지도 않고 대화도 줄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핸드폰만 보고 있고요. 오래간다 생각했어요. 그게 그렇게 이렇게 짜증 부릴 일인가 싶었습니다. 과한 욕심을 낸 사람이 누군데 결국 그렇게 결혼 생활은 권태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결혼 생활에 큰 균열이 생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결혼 10년 차였죠. 그때쯤 제 가게가 많이 성장해서 직원을 3명이나 둘 정도가 됐어요. 동네에서 저희 가게 이름 대면 다 아실 정도였습니다. 단골도 많고 배달 주문도 늘어났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10년을 쉬지 않고 일한 결과였습니다. 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갑자기 친절해지더군요. 갑자기 살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가게 일 좀 도와줄까?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당신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미안해서. 재료 사입 같은 거 내가 맡을게. 처음엔 고마웠어요. 남편이 달라졌나 싶었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퇴근하고 가게에 와서 계산도 도와주고 정리도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점점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 가게 거래처 사장님들을 따로 만나더군요. 제가 모르게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요. 거들떠보지도 않던 가게 장부도 들여다보고요. 그러면서 제게 붙어서는 매출이 얼마냐, 순이익이 얼마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는지, 고정비는 얼마나 나가는지 시시콜콜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궁금해하는 거야? 가게 별로 관심도 없었으면서. 그냥 우리 가게잖아. 나도 이제 알아야지. 그때야 뭘 모르고 그랬었고. 우리 가게라는 말이 묘하게 불쾌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가게였는지 모르겠더군요. 새벽에 일어나서 장 보는 것도 저고 가게 청소와 정돈은 물론이고 반찬 만드는 것도 제가 하고 있는데 꼴랑 몇 달 도와줬다고 가게에 책임감이 생기기도 했다는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 거래한 식자재 사장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게에 배달 오셨다가 절 따로 부르시더군요. 아이 사장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프다니 저 팔팔한데요? 그럼 가게는 계속 사장님이 하실 거죠? 제 가게니 제가 해야죠. 근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아니 사장님 남편분이 곧 본인이 이 가게 맡아서 운영하게 될 거라고 하시던데요. 거래 조건 새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단가도 낮춰달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전 사장님이 혹시 어디 아파서 그만두나 싶었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사장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거래처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거 언제 얘기예요? 지난주에요. 저도 좀 이상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래처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만 벼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바로 따졌어요. 당신이 거래처 사장님한테 당신이 가게 운영할 거라고 했어? 남편이 움찔하더군요. 눈을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뭐? 아니, 그냥 사업도 잘 되는데 확장이라도 좀 해볼까 했지. 내가 거기 말고 당신이 2호점 내서 맡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언제 2호점 한대?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해도 내 가게를 왜 당신이 운영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돼?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가 이 집안 가장이야. 마누라 가게 간섭하는 것도 내 권리고. 간섭을 한다고? 당신 돈 1원 안 들어간 가게를? 부부는 재산이 공동이야. 법적으로도 그래.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 전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 공동 재산이 아니거든요.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상인회에서 보고 들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 법도 모르면서 법을 들먹이다니. 굳이 오류를 잡아줄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게 들락날락거리면서 돈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있었니? 며칠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뺏어보려고? 뺏어가려고 시도라도 해봐. 나도 당신이랑 헤어지면 그만이니까. 야, 왜 이혼 얘기가 나와? 부부 사이에 쉽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듣기 싫으면 그런 말이 나올 일을 만들지 마. 잘 운영하던 내 가게 가져가려는 사람이 누군데? 제가 눈을 부라리며 대들자 남편은 더 할 말이 없었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더군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넌 남편 체면 좀 세워줄 생각도 없니? 어쩜 이렇게 무심해?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가게 이야기 들었다. 우리 아들도 열심히 도와주는 것 같던데 공동명의로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울었더군요. 마누라가 무시한다. 내가 이 집에서 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한테 고자질을 한 거죠.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부부 사이에도 도리라는 게 있어요. 전 제 가게가 제 전부예요. 그래서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도 여태껏 잘 꾸려왔고요. 그리고 그 가게에서 번 돈으로 남편과 잘 살 수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홀라당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제가 참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욕심만 많아가지고는 남편 것이 네 것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그리고 네 남편도 고생이 많은 사람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남편이 뭘 고생해요? 힘든 일은 제가 다 하는데요, 어머님. 제발 모르시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깟 가게가 뭐라고 남편을 무시해? 그냥 공동명의 하는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10년이다. 자그마치 10년 동안 같이 살았으면 이제 좀 해줄 때도 되지 않았니? 10년이 아니 100년을 살아도 못 해줘요. 저건 온전히 제 돈이 들어간 제 가게예요. 2년이 끝까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2년이라니. 시어머니한테 2년 소리를 듣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냉전이 시작됐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말을 안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가게 얘기를 꺼내면서 귀찮게 했어요. 밥 먹다가 TV 보다가 자기 전에 툭툭 던지듯이요. 여보, 공동명의권 다시 생각해봐. 싫다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야, 부부 사이에. 고집 부리는 건 당신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대비를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남편의 폰에 전화 통화를 모두 자동 녹음되도록 설정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목욕할 때 남편 폰에 있는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역을 모두 제게 보냈죠.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야, 엄마 어떡해. 와이프가 끝까지 안 바꿔주겠대. 그년한테서 가게 빼앗아야 해. 그래야 네가 바깥에서 기피하고 다니지. 그리고 어떻게 네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 10년을 살았으면 이제 너도 뭐라도 좀 있어야지. 근데 방법이 없잖아. 와이프 이름으로 된 걸 어떻게 바꿔? 방법 찾아봐라.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 알아보고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봐. 알았어, 엄마. 그년한테 휘둘리면 안 돼. 남자가 돈을 쥐고 있어야 여자가 기못 펴. 네 마누라 기세등등한 거 봐라. 아저씨 CM이를 잡아먹을 판이야. 난 그 꼴은 못 본다.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진짜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또 공동명의 얘기를 꺼내길래 들려줬어요. 그러자 남편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이건 불법이야. 몰래 녹음한 거잖아. 불법이든 뭐든 당신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 저는 핸드폰을 들어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하지? 이거 변호사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 설마 진짜 이혼하려는 건 아니지? 당장 이혼하자고 하면 이 녹음 가지고 갈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 따지면 이 집도 내 거, 가게도 내 거야. 당신 가져갈 거 없어. 조용히 살든가 아니면 각오해. 남편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못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혼 얘기는 하지 마. 시어머니도 한동안 연락을 끊으셨어요. 명절에도 안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조용히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부터 남편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게 됐어요. 비상금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고 중요한 서류들은 친정에 맡겨뒀습니다. 등기부 등본, 가게 계약서, 차량 등록증 같은 것들이요.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살 때마다 영수증을 전부 따로 보관했어요. 날짜별로 정리해서 파일에 넣어뒀습니다. 솔직히 이혼 이야기를 들먹이긴 했지만 애도 있고 일도 바쁜데 굳이 건들지만 않으면 나도 이혼까지는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흘렀죠.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5년 전 그 일 이후로 연락을 거의 안 하시다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일주일만 너희 집에 있어도 되겠니? 네? 어디가 안 좋으세요? 무릎이 안 좋아서 서울 큰 병원에서 검사 받고 싶어. 시골 병원은 영 믿음이 안 가. 그리고 무릎이 이러니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힘들고. 예전 일 때문에 찜찜했지만 그래도 어른이 아프시다는데 모른 척할 순 없었습니다. 며느리 된 도리도 있고요. 아프시다는데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뿐인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놔둘 수 없고요. 네, 어머니 올라오세요. 남편이 마중 나갈 거예요.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하나 끌고 올라오셨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으셨습니다. 캐리어가 터질 것 같았어요. 첫 주에는 병원을 한번 다녀오셨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검사 결과 어떠세요? 별거 아니래. 늙으면 다 있는 퇴행성 관절염인데 변형이 좀 있어서 아픈 거라는구나. 좀 쉬면 된대. 그런데 둘째 주에는 병원을 안 가시더군요. 어머니 오늘 병원 안 가세요? 다음 주에 예약했어. 오늘은 좀 쉬려고. 셋째 주에도 병원에 안 가시고 집에서 TV만 보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방에서 TV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째가 됐는데 시어머니는 돌아갈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짐이 점점 늘어나더군요. 밖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사오시더라고요. 결국 작은 방은 시어머니 전용방처럼 되어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거 아직 좀 더 쉬라고 하는구나.
집에 가봐야 혼자서 움직이다가 다치기만 하니 집에 가기도 걱정이니 여기서 좀 더 머물러야겠어. 솔직히 시어머니 몸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나빴으면 나가서 물건도 사고 관광도 다니셨겠어요? 다리가 덜 아프니 그렇게 다니신 거죠.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점점 집안일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한마디씩 하셨어요. 밥을 왜 이렇게 해? 간이 하나도 안 맞아. 아우 싱거워서 못 먹겠네. 너 이 실력으로 반찬 가게 잘 되는 거 맞니?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한 건데요. 연세 드시면 원래 입맛이 짜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싱거운 것도 아닌데. 건강은 무슨. 그리고 내가 늙으면 얼마나 늙었다고 그런 말을 들어. 어쨌든 간이나 좀 더 해. 그렇게 간을 더한 반찬은 남편에게 핀잔을 들었죠. 아이 퇴! 무슨 소금을 얼마나 친 거야? 그러게 어머님이 간이 싱겁다고 소금 더 치라고 하셔서. 두 분이서 이야기해서 어느 간을 맞출지 결정해줘. 그래야 나도 어느 한쪽으로 해줄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도 시어머니도 얼굴이 굳어버리더군요. 그 이후로는 음식 갖고 뭐라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엔 청소할 때 절 괴롭히더군요. 청소를 이따위로 하냐? 먼지가 이게 뭐야? 구석구석 좀 해. 어머니, 저 아침에 출근해야 해서. 핑계대지 마.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장사는 무슨 장사야? 장사하느라 집구석 먼지 구덩이로 만들고 사는 거 난 용납 못한다. 심지어 제 가게에까지 오셔서 간섭을 하셨어요. 갑자기 가게에 나타나시더니 이것저것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반찬 맛이 왜 이래? 손님들한테 이런 거 팔어? 어머니, 손님들 계시는데. 손님 응대는 그게 뭐야? 웃으면서 해야지. 인상 쓰고 있으면 누가 사가? 제가 인상을 언제 썼다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틀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직원들 앞에서 절 망신 주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눈치 보면서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는 스트레스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진짜 직원들 눈만 아니었으면 여기서 한바탕 뒤집었을 거예요. 결국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언제 내려가시는 거야? 나 진짜 힘들어. 엄마가 좋다는데 뭐 어때? 어떻다니? 일주일만 계시겠다더니 3달째잖아. 내가 새벽부터 일하고 와서 시어머니 밥 차리고 모시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엄마가 아프잖아. 아프긴 뭐가 아파. 병원도 안 가시잖아. 맨날 TV만 보시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갑자기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군요. 우리 엄마가 불편해? 싫으면 네가 나가. 남편은 절 쳐다보며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그래, 싫으면 나가. 이 집에서 내 엄마 모시겠다는데 네가 뭔데 참견이야? 내가 뭔데? 이 집 주인이 나야. 내가 산 내 집이야. 대출금도 내가 갚았고. 그 대출금에 내가 준 생활비가 안 들어있다고는 말 못하잖아. 그리고 매번 이런 식으로 내 거 네 거 가리는데 그 태도가 짜증난다고.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말리시는 게 아니라 남편 편을 드시더군요. 그래, 네 남편 말이 맞아. 싫으면 나가라. 며느리란 게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싫어? 내가 합가를 하자고 했니? 고장 몇 달 있었던 거 가지고 이 난리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더군요. 어머니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저희 집에 와서 지내세요? 관광 다니시는 거 보니까 다리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못 살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저도 이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저하고도 상의가 돼야죠. 그리고 집에 계시고 싶으시면 되지도 않는 간섭은 그만하셔야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간섭? 너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 나도 다 알아. 명의가 네 거라도 10년 넘게 산 집인데 우리 아들 기여도가 없겠니?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 집 인질로 삼고 우리한테 멋대로 굴지 말란 말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더군요. 시어머니도 방에서 주무시고요. 저만 혼자 안방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제가 물을 마시러 거실을 통해 부엌으로 가는데 남편 핸드폰에서 알람 소리가 났어요. 남편은 그 소리에도 술에 취해 자고 있더군요. 근데 남편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어요. 자기야, 내일 볼 수 있어? 물음표.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어요. 저는 손이 떨리면서 남편 핸드폰을 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기념일이라고 예전에 알려줬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비밀번호라니, 이 상황에 그걸 떠올리니 정말 배신감이 확 치밀어 오르더군요. 카카오톡을 열어봤어요. 여자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 사진이었어요. 대화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영상통화 기록, 사진, 애정 표현, 몇 년 전부터 만나온 것 같았어요. 보고 싶어, 사랑해,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거의 놓칠 뻔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 여자 내보내면 너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나도 이혼 준비하고 있어. 아픈 시부모 부양 거부로 이혼하면 그 여자가 유책 배우자야. 그 집이랑 가게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날 내보내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온 이유가 이거였더라고요. 더 찾아봤어요. 단체 톡방이 있더군요. 남편, 시어머니, 그 여자 셋이서 만든 단톡방이요. 전 단톡방도 없었어요. 그런 주제 외도녀와는 사이좋은 가족처럼 단체 톡방을 만들었더군요. 시어머니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그년 쫓아내고 네가 들어와야지. 내가 정말 속이 말이 아니다. 그런 뻔뻔하고 싸가지 없는 애가 내 며느리라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아야 해. 태규 차례. 충격이었어요. 그 여자는 이미 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 뱃속의 아이를 손주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5년이었습니다.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저 몰래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애가 외탁했다며 정이 안 간다며 와보지도 않던 시어머니였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외도녀의 뱃속 아이에게는 아주 정을 쏟고 있었다니. 저는 손이 떨리면서 증거를 전부 제 핸드폰으로 캡처해서 보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함께할 이유가 없어졌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깨웠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 왜? 이거 뭐야? 제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더군요. 잠이 확 깨는 표정이었어요. 바람 피워놓고 배짱도 좋네.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 심지어 어머님도 알고 계셨던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셨죠. 아침부터 웬 소란이냐? 잘 오셨네요. 저희 집에 오셔서 내내 저 괴롭히더니 그 이유가 저랑 남편 이혼시키려고 그런 거였어요? 새 며느리 배에 손주가 있으니까? 네? 시어머니가 핸드폰 화면을 보시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눈이 왔다 갔다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태도를 확 바꾸셨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뭐 그게 문제야? 문제는 네가 시어머니를 핍박하고 남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게 문제지. 뭐라고요? 안 그러냐? 어제만 해도 봐라.
아픈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내보내자고 한 게 너야. 게다가 아들 하려는 일에 초치고 매번 재 뿌린 것도 너고. 아들 앞길 받고 싶어서 환장한 년처럼 이게 뭐니?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안 아프니 돌아가시라고 한 거죠. 게다가 남편이 제 가게 뺏으려고 수작 부린 게 앞길 막는 건가요? 이러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서 승진이나 할 것이지. 매번 승진에 떨어지는 주제 나더러 앞길 막는다고요? 자기 앞길 막는 게 내 탓이에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하니 매번 승진해서 떨어지는 거지. 인연이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아!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남편도 거들더군요.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아이 그만해. 네가 뭔데 내 인생 간섭이야? 내가 누구 만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당신이 이런 식이니 내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그래서 바람핀 게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야? 누가 잘못 아니래? 그 잘못에 네 책임도 있다는 거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바람 펴놓고 나한테 책임 떠넘기고 좋아? 닥쳐! 싫으면 네가 나가라고. 어차피 이혼하면 이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야. 그러니까 내 꼴 보기 싫으면 네가 나가. 시어머니도 맞장구 치셨어요. 그래, 꼴 보기 싫으니까 썩 나가라. 네 대신 들어올 사람 있어. 진짜 손주 안겨줄 참한 며느리.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분노를 넘어서니 점점 차가워지더군요. 그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날 쫓아내고 그 여자를 들이려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일군 이 모든 걸 아무 노력도 없이 싹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하! 어이가 없네. 좋아요. 내일 나갈 테니 나 나가고 나서 후회는 하지 마세요.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뭘 어쩌게? 뭐 갈 데나 있어? 빈손으로 나가서 어디서 살 건데?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빈손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전 그날 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도와줘. 이사해야 할 것 같아. 이사?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외도 사실, 단톡방 내용, 시어머니가 한 말 전부요. 뭐? 그 인간들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친정어머니가 경악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친정아버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친정어머니가 설명하시자 친정아버지가 전화를 바꿔받으셨어요. 딸아, 걱정 마라. 너나 마음 잘 추스려. 일단 손녀는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을게. 전 그날 밤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봤어요. 이렇게 나가면 누구 좋으라고요? 나갈 땐 나가더라도 자기들도 한 번은 까무라치게 놀라봐야죠. 저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 집은 제 명의였어요. 결혼 전에 제가 모은 돈으로 구입한 빌라였거든요.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만 있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이라 이혼해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결혼 기간이 길면 남편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안을 쓱 둘러봤습니다. 가전제품은 전부 제가 산 거였어요. 결혼 후에 가게 수익으로 하나씩 장만한 거예요. 전부 제 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도 버리지 않고 모두 보관해뒀습니다. 아니, 영수증 볼 것도 없이 카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구도 전부 제가 산 거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낡은 빌라의 인테리어를 새 것으로 바꾼 것도 제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도 제 명의였어요. 5년 전에 남편 차가 사고 나서 폐차됐을 때 제가 가게 수익으로 새 차를 사줬거든요. 보험료 때문에 제 이름으로 해뒀습니다. 남편이 이 집에 기여한 건 뭐가 있을까요? 월급 일부를 생활비로 준 것뿐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매달 보탰고요.
남편 소유물이라고는 자기 옷, 노트북, 개인 물건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빈손으로 나가? 내 것만 가져가면 되지.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절 무시한 채 출근 준비를 하다가 인사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프다는 걸 티내고 싶었는지 병원 간다고 나가시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도 어차피 너랑 살 생각 없으니 애 데리고 깔끔하게 나가. 괜히 애쓰면 너만 비참해진다. 저녁 때까진 짐 싸서 집 비워둬라. 새 며느리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시어머니는 밖으로 탁 나가버리더군요. 문이 닫혔습니다. 전 바로 움직였어요. 우선 어제 연락해놨던 이삿짐 센터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당장 내일은 안 된다는 거 추가 비용 준다고 하니 바로 사람과 차를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제일 먼저 집에 도착한 건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친정이 저희 가게 근처였거든요. 일부러 가게를 잡을 때 친정 부모님 집 근처로 정했거든요. 친정 엄마가 제가 바쁜 걸 알고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제 딸도 저희 집보다 친정을 더 좋아할 정도였죠. 넌 괜찮아? 친정 엄마가 제 안색을 살피며 물었어요. 그 얼굴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네, 괜찮아요. 어제 이미 마음의 정리 다 됐어요. 엄마, 빨리 시작해요. 제 것만 그냥 막 담아주세요. 예쁘게 정리 안 해도 돼요. 저는 짐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바로 팔 수 있을까요? 차종이 뭔가요? 그 차면 지금 인기 차종이라 바로 매입 가능해요. 남편이 회사에 타고 간 차량이었지만 예비차 키는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회사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가져와 중고차 딜러와 차량 매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명의니까 문제 없었어요. 차량 인도하고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남편 물건은 모두 꺼내와서 친정아버지 차에 실어 집 거실에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이 1층이었기에 사다리차를 따로 부를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큰 물건들부터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랑 건조기, 에어컨, 가죽 소파, 킹사이즈 침대, 식탁 세트, 옷장, 책장, 커튼, 조명까지 전부요. 물론 안에 든 남편 물건은 다 빼놨죠. 5시간 정도 작업하니 대충 짐을 다 뺄 수 있었습니다. 이삿짐은 친정으로 출발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소파도 없고 TV도 없고 거실장도 없었어요. 휑하니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주방에는 냉장고도 없고 식탁도 없었어요. 대신 시어머니가 가져온 반찬만 덩그러니 냉장고가 있던 자리에 놓여 있었죠. 안방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도 없고 옷장도 없었습니다. 옷장이 있던 먼지 가득한 자리에는 남편의 옷가지들과 시어머니 캐리어였죠. 천장에는 조명이 없어 전선만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어요. 바닥에는 러그도 없어서 휑했습니다. 에어컨이 있던 자리에는 구멍만 뻥뻥 뚫려 있었어요. 정말 휑한 집안이었어요. 제가 산 물건만 뺐을 뿐인데 아주 너덜너덜해졌더군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서 이혼 소송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일들을 처리하니 이미 저녁 시간이 됐더군요. 저는 이 모든 걸 해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니 남편이 전화를 하더군요. 차가 없으니 CCTV를 확인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떡하니 지켜있으니 저한테 전화한 거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오면 한꺼번에 이야기할 셈이었으니까요. 저녁 7시 도어락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중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다가 순간 깜짝 놀라더니 후다닥 들어오더군요. LED 조명이 사라져 전선이 너덜거리는 거실의 살풍경한 모습부터 현관에서 보이는 휑한 부엌까지
그걸 보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완전 경악에 차 있더군요. 당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있는 물건들 다 어쨌어? 진짜 미친 거야? 나가라며. 그래서 네 말대로 나가기로 했어. 근데 내 돈 주고 산 물건은 가져가야 하잖아? 뭐 이 집이야 나중에 소송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놔두기로 했지만 내가 돈 낸 건 다 가져가야지. 그래서 다 빼갔어. 그렇다고 그 물건을 다 가져가면 어떡해? 어떡하긴 네가 사서 써. 그리고 이 집도 만약 재산 분할이 된다고 하면 팔 거니까 여기다가 새 살림 꾸릴 생각은 하지 말고. 어차피 너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 건데 그만한 돈도 없을 거니까. 남편이 부들부들 떨더니 저한테 묻더군요. 그럼 내 차는 어디다 가져갔어? 그것도 내 명의로 산 차니까 내가 팔았어. 팔았다고? 당신 미쳤어? 거기 내 물건들도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 물건 여기 다 가져왔어. 딜러가 동영상 찍어서 물건 다 확인했으니까 거짓말은 하지 말고. 그럼 됐지? 제 말에 남편이 너무 화가 났는지 얼굴이 벌겋게 되더니 뒷골이 당기는지 뒷목을 잡더군요. 당신 절도로 내가 신고할 거야? 남편은 그렇게 악에 받친 말을 하더니 졸도할 것처럼 소파에 앉아 과호흡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절도? 내 물건 내가 가져가는 게 절도야? 법 공부 좀 해. 그리고 이혼 소송하면 아마 이 집도 내 집 될 거니까 손상시키지 말고 이대로 놔둬. 문제 생기면 나야말로 신고할 거야. 알았어? 뭐? 이 집이 왜 네 거야? 등기부 등본 봐. 당신 이름 거기 있어? 없잖아. 그때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호호하는 소리와 함께 들리는 건 시어머니 목소리와 웬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몰랐을 텐데도 외도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렇게 이 집의 주인공들이 다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집에 들어오더니 숨 넘어갈 듯 비명을 지르더군요. 이게 다 뭐야? 네가 집을 이 꼴로 만들었어? 이 미친년이 조용히 나가기나 할 것이지. 어머 아들, 넌 왜 그래? 괜찮아? 남편이 시어머니와 외도녀 등장에 결국 혈압을 못 이기고 과호흡으로 졸도를 했어요. 나중에 저한테 무슨 누명이라도 씌울까봐 전 조용히 폰을 들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여기 구급차인데 보내주세요. 제 남편이 저희 집에 외도녀 데리고 들어왔다가 절 보고 놀라서 과호흡으로 졸도했거든요. 남편이 외도녀가 들어오고 나서 졸도를 했으니 다행이었죠. 자칫 잘못했으면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구급차를 불러놓고 시어머니와 외도녀에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병원에서 간병하시면서 하루 보내세요. 집골이 이래서 오늘 여기서 잘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곧 남편한테는 이혼 소장, 어머님과 거기 외도녀한텐 위자료 소송 소장이 갈 겁니다. 다음엔 법정에서 봬요. 그렇게 말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열심히 돌아다닌 탓인지 아니면 보기 싫은 쓰레기를 치워버린 탓인지 친정엄마 된장찌개가 아주 꿀맛이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15년 만에 가장 편하게 잤습니다. 코 골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요. 진정에 짐을 풀고 며칠간 쉬었습니다. 가게는 믿을 만한 직원들에게 맡겨뒀어요. 오래 일한 직원들이라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갔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보너스를 지급했더니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분이셨어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외도 증거, 카톡 캡처, 사진, 단톡방 내용 전부요. 그랬더니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고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주더군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심각하더군요. 사모님,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어요. 뭔데요? 남편분이 사모님 가게 단말기 정산 계좌를 몰래 바꾼 정황이 있던데요.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 10년 차쯤부터 사모님 가게 매출 일부를 빼돌린 것 같아요.
카드 단말기 정산 계좌를 자기 명의 다른 계좌로 바꿔놓은 거예요. 사모님 모르게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가게 일 도와준다고 하면서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고 장부 들여다보고 그랬던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얼마나 빼돌린 거예요? 5년간 약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그 돈 대부분이 외도 상대한테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체 내역 보니까 외도녀 계좌로 간 돈도 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번 돈을 그 여자한테 갖다 바쳤던 거예요. 제 피와 땀으로 번 돈을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뭔데요? 더 있어요? 외도녀 신상을 조사했는데 그 여자한테 아이가 있어요. 10살짜리요. 10살이요? 네.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란에 남편분 이름이 있어요. 출생신고 때 인지한 거예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5년 차부터, 그러니까 12년간 불륜이었던 거예요.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 전체를 부정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요. 제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게 누구보다도 믿었던 남편 때문이었다는 것에 더 화가 났어요. 내 딸에게 상처를 준 게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사실에도 분노가 치밀었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가계 매출 빼돌린 건 업무상 횡령, 외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시어머니 상대로 공동 불법 행위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불륜 방조하고 숨겨진 손주 알면서 저한테 숨기고 저를 구박한 건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추가로 빼돌린 6천만 원 반환 청구도 했습니다. 남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됐어요. 횡령 증거가 명확해서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다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그러나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합의 좀 해줘. 어차피 이혼하면 당신이 더 많이 가져가잖아. 그럼 이 정도에서 멈출 줄 알아야지. 어디까지 욕심 부릴 건데? 남편은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진 모르겠지만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야,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뚫린 입이라고 다 말인 줄 알아? 정신 나간 인간 쓰레기가. 네가 그동안 횡령해서 외도녀한테 준 돈 다 받아내려고 그런다. 왜? 마누라가 번 돈 외도녀한테 보내는 찌질이 같은 인간이 어디서 큰 소리야? 제 말에 남편 놈이 기가 찬 듯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줬습니다. 욕심? 네가 나한테 욕심 운운할 형편이야? 욕심내다가 정작 재판받고 있는 게 당신이야. 당신! 어디서 나한테...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당신 물건들 한 달 안에 다 치워. 거기 다른 사람한테 새놓을 거니까. 여보!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 남편 놈 말 다 끝나기 전에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듣고 있으니 귀가 썩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후 형사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전과자가 된 겁니다. 회사에 알려져서 결국 해고당했어요. 15년 다니던 회사에서 잘린 거죠. 이혼 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인정됐고 위자료 3천만 원이 판결됐어요. 횡령한 6천만 원 반환 판결도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원래 제 재산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어요. 남편은 제 아이에게도 양육비를 내야 했어요. 외도녀 소송 결과는 손해배상 2천만 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났고 가정 파탄에 기여했으니까요. 시어머니 소송 결과는 공동 불법 행위 인정돼서 손해배상 1천만 원 판결이 나왔어요. 불륜을 알면서 방조하고 오히려 조장한 책임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재산 분할에 저희 집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남편은 세금도 관리비도 대출금도 갚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생활비마저 제가 월등히 많이 부담한 것이 인정돼서 재산 분할 기여도가 완전 줄어버려 남편이 받을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시어머니는 손해배상 낼 돈이 없었는지 시골 땅 일부를 팔아 겨우 마련했어요.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더군요. 마을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신다고 해요. 평생 살던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시는 거죠? 그토록 예뻐하던 외도녀의 아이도 못 만나게 됐어요. 외도녀가 당신의 가족 때문에 인생 망했다 라며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소송에서 지고 돈까지 물어내야 하니까 화가 났겠죠. 남편도 시어머니를 원망하더군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어. 엄마가 자꾸 와이프 쫓아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둘도 없는 모자지간이 원수지간으로 변하는 것도 순식간이더라고요. 하긴 10년 동안 저 몰래 애틋하게 키워오던 연인 사이도 원수로 변해버렸거든요. 남편이 10년 넘게 사랑을 키워오던 외도녀와도 헤어지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외도녀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말입니다. 돈도 없는 전과자랑 왜 살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아이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결국 이후에 태어난 아이 양육비도 못 줘서 외도녀한테 고소당했다고 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고시원에서 생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일 소중한 딸아이와 제 집이랑 제 가게는 모두 온전히 지켰어요. 원래 제 거였으니까 당연하지만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15년 악몽에서 해방됐습니다. 이혼 후 가게는 여전히 잘 돼요. 오히려 더 번창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일하니까 몸도 좋아지고 매출도 올랐어요. 딸아이 때문에 친정 부모님에게 신세를 많이 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 훨씬 좋아요. 딸아이도 더 안정됐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후련해요. 진짜 시원해요. 억울하고 분했던 15년이 이제야 끝났어요. 그 집 현관문 닫고 나오는 순간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거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